안녕하세요. 데브옵스 분야에 대한 좀 더 깊고 실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질문 가이드 자료를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단순한 질문 답변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어떤 핵심 원리들, 또 실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같이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표는 명확해요. 빌드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릴리즈 노트, 또 젠킨스 파이프라인 구성이나 관리까지 이 자료에 나오는 주제들을 통해서 데브옵스 실무의 기본기를 좀 빠르게 파악하고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걸 같이 이해해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 빌드 자동화 도구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프로젝트 언어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나오네요. 자료 보니까. 자바 쪽에서는 역시 메이븐하고 그래들 이게 대표적이고요. 메이븐은 그 XML, 폼.xml 기반이라 좀 정형화된 구조, 의존성 관리가 강점이고 그래들은 그룹이나 코틀린 DSL 쓰면서 좀 더 유연하고 빠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맞아요. 특히 그레이들 같은 경우는 그 증분 빌드나 빌드 캐시 기능, 이게 빌드 시간을 확 줄여주거든요.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혹시 당신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면 네이븐의 그 명확한 의존성 관리가 좀 익숙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쵸? 네, 그렇죠. 뭐랄까, 딱 정해진 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바 외에도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웹팩, 롤업, 바이트 같은 번들러들, 또 파이썬은 세툴스나 포에트리, 윌 이런 것들, 고는 내장된 고 빌드, 러스트는 카고.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각 언어 생태계마다 최적화된 도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이 도구들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 데브옵스 역할에서 이 도구들을 아는 게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효율성, 안정성, 그리고 환경 간의 일관성 확보. 효율성, 안정성, 일관성. 네,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그래들의 증분 빌드 기능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빠르다가 아니에요. 개발 사이클 자체가 빨라지니까 생산성이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메이븐의 그 표준화된 구조는 팀 안에서 협업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서 빌드를 다시 만들 때 재현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고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던데 결국 이론적인 장단점 아는 걸 넘어서 직접 써보는 경험, 그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상황에서는 이 도구의 어떤 점이 더 유리할까? 왜 저 팀은 메이븐 안 쓰고 그래들 썼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해요. 결국은 상황에 맞는 도구를 잘 고르고 잘 쓰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네, 단순히 기능을 아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효과, 또 어떤 점을 감수해야 하는지 트레이드오프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인 릴리즈 노트 자동 생성으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개발팀 생산성이랑 직결되는 부분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도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거든요. 네, 자료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방법들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가 커밋 메시지를 활용하는 거였어요. 그 컨벤셔널 커밋 규칙 있잖아요. fit, fix, docs 이런 식으로 커밋 메시지 앞에 타입을 붙이는 거. 네네. 그 규칙이요. 이걸 잘 지켜서 쓰면 나중에 이 커밋 로그만 쫙 긁어서 자동으로 릴리즈 노트 초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료 쓰신 분도 개인 프로젝트에서 써보니까 변경 이력 추적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실제로 효과가 있었군요. 네. 또 다른 방법으로는 GitHub Actions나 GitLab CI/CD 같은 CI/CD 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릴리즈 드래프터라는 액션이 있는데 이게 새로 머지된 PR들의 라벨이나 커밋 메시지를 보고 다음 릴리즈 노트 초안을 막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줘요. 그런 것도 있군요.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라나 리니어 같은 이슈 트래커랑 연동하는 방법도 있어요. 커밋 메시지에 이슈 번호 딱 넣어두면 그 번호로 관련 정보 가져와서 노트에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죠. 네, 실용적이네요. 좀 더 나아가면 세멘틱 릴리즈 같은 도구도 있는데 이건 아예 변경사항 타입, 핏, 픽스 보고 버전 번호까지 자동으로 올리고 릴리즈도 해준다고 하네요. 완전 자동화죠. 와, 거기까지 가면 정말 편하긴 하겠네요. 근데 여기서 자료가 좀 흥미로운 제안을 해요. 완전 자동화가 항상 제일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왜죠? 기술적인 변경사항 목록 뽑는 건 자동화가 효율적인데 그 변경사항이 사용자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또
또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사람이 직접 써주거나 다듬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개발자 시각이랑 사용자 시각은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된 초안을 바탕으로 사람이 최종 검토하고 수정하는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자동 초생 후에 사람 검토. 듣기에는 되게 이상적인 균형점 같은데요. 근데 뭐랄까, 실제 바쁜 개발 일정 속에서 그 검토 과정이 오히려 병목이 되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네, 봤어요 하고 넘어갈 우려는 없을까요? 이 균형을 실제로 잘 유지하려면 뭘 신경 써야 할까요? 아,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릴리즈 노트 왜 쓰는 거지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만약 그냥 개발팀 내부 기록용이다. 그럼 자동 생성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죠. 근데 고객이나 다른 부서랑 소통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람 손길이 꼭 필요해요. 목적에 따라 다르군요. 네. 균형을 잘 맞추려면 첫째, 아까 말한 컨벤셔널 커미츠 같은 규칙을 팀 전체가 일관되게 잘 지켜서 자동 생성되는 초안의 퀄리티 자체를 높여야 하고요. 둘째는 릴리즈 노트를 쓴다는 부담은 줄이고 검토하고 개선한다. 여기에 좀 더 집중하도록 프로세스를 잘 짜야 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뭐 중요한 변경 사항, 그러니까 피처나 브레이크 같은 것 위주로 좀 더 꼼꼼히 보고 나머지는 자동 생성된 내용을 좀 믿고 가는 식으로요. 결국 자동화는 그냥 수단일 뿐이고 그 결과물이 우리 조직 목표 달성에 진짜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네, 목적 중심 접근, 그리고 프로세스 설계가 중요하다는 말씀, 자동화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좀 경계해야겠네요. 자, 이제 젠킨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젠킨스 파일 작성에 왜 그루비 언어를 쓰는지 이 질문이네요. 여기가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내용 같아요. 네, 슬슬 재밌어지죠? 자료 보니까 그루비는 JVM 위에서 돌아가는 동적 언어다. 자바랑 호환되면서도 스크립팅에 좋은 간결한 문법을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젠킨스 파일에서 그루비를 쓰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던데요. 첫째는 자바 생태계 호환성. 젠킨스 자체가 자바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한 장점이겠죠. 그렇죠. 라이브러리 같은 거 같이 쓰기 좋죠. 둘째는 동적 언어의 유연성. 파이프라인 실행 중에 조건을 따져서 분기하거나 특정 상황에 맞춰서 스테이지를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이런 로직 구현이 좀 쉽다는 거. 예를 들어 특정 브랜치에서만 배포 단계를 실행한다거나 하는 거요. 네, 그런 거 할 때 유용하죠. 그리고 셋째는 DSL 구현의 용이성. 그루비에 있는 클로저 같은 기능을 쓰면 파이프라인, 스페이스, 스테이지스, 스페이스처럼 파이프라인 구조를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문법을 만들기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루비에 이런 유연함이 분명 강력한 장점인데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있어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동적 타이핑 언어다 보니까 컴파일할 때는 못 잡고 실행하다가 런타임에 예상 못한 에러가 뻥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실행하다가 에러 나면 좀 골치 아프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IDE에서 코드 자동 완성이나 리팩토링 지원, 이게 아무래도 정적 타입 언어인 자바만큼 강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복잡한 파이프라인 짜다 보면 생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젠킨스에서는 구조가 더 명확한 데클러레이티브 파이프라인 방식이 더 권장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굳이 개발자들이 그루비 문법 세세한 것까지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데클러레이티브 문법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떤 이유죠? 첫째는요, 디클러라티브 파이프라인 안에서도 좀 복잡한 로직을 넣어야 할 때는 스크립트 블록을 쓰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그루비 코드를 직접 짜야 해요. 복잡한 조건문이라든지 에러 처리, 아니면 외부 라이브러리 호출 같은 거 할 때는 결국 그루비를 써야 할 때가 많습니다. 아, 디클러티브 안에서도 그루비를 쓰는 부분이 있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많은 조직에서 파이프라인 로직 중에서 재사용하고 싶은 부분들을 공유 라이브러리, 쉐어드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서 쓰거든요. 근데 이 공유 라이브러리는 거의 대부분 그루비로 작성돼요. 아하. 그래서 기존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들려면 당연히 그루비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디클레러티브 문법은 약간 뼈대를 제공하는 거고 그 속을 채우는 좀 복잡한 근육을 만들려면 그루비라는 기초 체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하, 그렇군요. 기본 문법 넘어서 그 기반 언어 특징까지 알아야 더 깊이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젠킨스 설정을 코드로 관리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좁DSL하고 JCSC.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료 보니까 목적이랑 관리 범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죠. 먼저 좁DSL은 이름 그대로 젠킨스의 잡 설정을 코드로 주로 그루비 DSL로 정의하는 데 특화된 플러그인이에요. 뭐 파이프라인 잡이나 프리스타일 잡 아니면 폴더 구조 같은 것들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자료 예시처럼 잡, example 다시 잡, parameters, screw, scum 이런 식으로 코드로 잡 하나를 딱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네, 잡 생성이나 관리를 자동화할 때 쓰죠. 네. 특히 뭐 수백 개씩 되는 비슷한 잡들을 약간 템플릿처럼 관리하거나 아니면 잡 설정 변경 이력을 기술은 추적하고 싶을 때 유용하다고 하네요. 그렇죠. 반복 작업을 줄여주죠. 반면에 제카시, 젠킨스 컨피규레이션 에즈 코드는 훨씬 범위가 넓어요. 이건 젠킨스 시스템 전체의 설정을 야말 파일을 통해서 코드로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잡 설정뿐만 아니라 설치된 플러그인 목록이랑 그 설정들, 보안 설정, 뭐 인증 방식이나 권한 관리 같은 거요. 또 글로벌 도구 설정, 에이전트 구성까지 젠킨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걸 야말로 정의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시스템 전체네요. 네, jenkins.system-message 물음표 .security위험 물음표 뭐 이런 식으로 야말 파일에 쭉 쓰는 거죠. 그러니까 JK스키는 젠킨스 서버 자체를 그냥 코드로 찍어내는 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잡 DSL은 잡 단위, 제카시는 시스템 전체 단위, 확실히 다르네요.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 잡DSL과 제카시는 결국 Configuration as Code, 설정을 코드로 관리한다는 데브옵스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젠킨스 환경에서 구현하는 도구들이에요. 네, Configuration as Code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몇 가지 실질적인 장점을 생각해보면 딱 와닿습니다. 첫째, 재현성. 코드를 실행하면 언제든 똑같은 설정에 젠킨스 환경, JCSC나 잡DSL을 만들 수 있어요. 실수로 설정을 잘못 건드려도 코드로 쉽게 복구할 수 있고요. 오, 재현성 좋네요. 둘째, 버전 관리. 모든 설정 변경 사항이 Git 같은데 코드로 남으니까 누가 언제 뭘 바꿨는지 추적하기 쉽고 변경 사항 검토하기도 편하죠. 네, 이것도 중요하죠. 셋째, 코드 리뷰. 중요한 시스템 설정을 바꿀 때도 코드 리뷰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검토할 수 있으니까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아, 설정 변경도 코드 리뷰를 한다. 그렇죠. 넷째는 자동화 및 확장성.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거나 수많은 잡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연결고리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빌드 도구가 빌드 과정을 표준화하고 컨벤셔널 커밋가 커밋 메시지를 통한 소통을 표준화하는 것처럼 JCSC나 잡DSL은 젠킨스 설정과 잡 관리를 표준화하고 코드화하려는 시도예요. 아, 다 연결되는군요. 표준화와 코드화. 네. 결국 사람이 손으로 하는 작업이나 애매모호한 부분을 줄이고 모든 걸 예측 가능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관리하려는 디브옵스의 큰 흐름 안에 있는 거죠. 물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개인 학습 환경에서 써보면 와 진짜 편하다 싶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 제이카스 같은 걸 도입하려면 고려할 게 많아요. 뭐 복잡한 플러그인들끼리 의존성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기존의 손으로 관리하던 환경에서 코드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옮겨가는 마이그레이션 전략 같은 거요. 이런 건 신중하게 계획하고 테스트해야 합니다. 역시 강력한 도구일수록 잘 알고 써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모든 걸 코드로 관리한다는 흐름. 확실히 매력적이면서도 실무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젠킨스 파일의 스크립티드 방식과 디클러레이티브 방식의 차이점. 이걸로 넘어가 볼게요. 젠킨스 파일 자체가 파이프라인을 코드로 정의하는 파일이고 소스 코드랑 같이 버전 관리되니까 파이프라인 에즈 코드의 핵심이다. 이 점은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네요. 네, 그 개념이 중요하죠. 자료에서는 이 두 가지 스타일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스크립티드 파이프라인. 이건 초창기부터 있던 방식이죠. 기본적으로 그루비 스크립트 문법을 거의 그대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고 프로그래밍적인 제어가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복잡한 조건문, 반복문, 예외 처리 같은 걸 자유롭게 쓸 수 있죠. 네, 자유도가 높죠. 하지만 그만큼 개발자가 그루비를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파이프라인 품질이 달라질 수 있고 문법이 상대적으로 좀 복잡하고 에러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됩니다.
자료에 나온 node., try., catch. 이런 예시가 딱 그런 자유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날것의 그루비 코드 느낌이죠. 반면에 디크메너레이티브 파이프라인은 비교적 최근에 나왔고 이름처럼 파이프라인 구조를 선언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식이에요. 파이프라인 에이전트 any, stages, stage build, stage test, post처럼 아주 딱 구조화된 형태를 가지죠. 네, 틀이 딱 잡혀 있죠. 이 구조 덕분에 가독성이 높고 젠킨스 자체가 미리 문법 오류를 검증하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초보자도 배우기 쉽고 젠킨스의 시각화 도구인 블루오션하고 또 잘 통합된다고 하고요. 특히 그 포스트 섹션, 이걸 쓰면 빌드 결과에 따라서 후처리 작업, 성공하면 알림 보내고 실패하면 롤백하고 이런 걸 아주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무에서는 디클레레이티브 파이프라인이 일반적으로 더 권장됩니다. 아, 역시 그런가요? 네, 이유는 명확성 때문이에요. 정해진 구조가 있으니까 팀원 누구나 파이프라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고 유지보수하기도 더 편하거든요. 젠킨스의 새로운 기능들도 주로 디클레레이티브 문법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군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복잡하고 동적인 로직, 예를 들어 실행 중에 스테이지 구조 자체가 막 바뀌어야 한다거나 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스크립티드 파이프라인의 그 완전한 유연성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합니다. 아,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스크립티드냐 디클레러티브냐 이 문법 선택 자체보다 그 밑에 깔린 파이프라인 as 코드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젠킨스 웹 화면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처럼 명확하게 정의하고 버전 관리하고 테스트하고 또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려는 그 노력이 중요한 거죠. 네. 파이프라인 에즈 코드. 현재로서는 디클레러티브 방식이 이 철학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신입 데브옵스 엔지니어 면접 가이드 자료를 통해서요. 빌드 자동화 도구의 어떤 다양성 그리고 그 선택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요. 릴리즈 노트 자동화의 현실적인 접근법, 젠킨스 파일을 뒷받침하는 그루비 언어와 두 가지 파이프라인 스타일, 스크립티드와 디클레러티브, 그리고 젠킨스 설정 자체를 코드로 관리하는 조브 DSL과 JCSC까지. 와, 정말 데브옵스의 핵심적인 영역들을 꽤 깊이 있게 훑어본 것 같습니다. 단순한 면접 질문 이상으로 실무에서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포인트들을 좀 짚어볼 수 있었네요. 그렇죠. 이 모든 도구와 개념들을 쭉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론과 실무 사이의 간극을 계속해서 메워나가야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자료 마지막 부분, 그 종합적인 학습 계획 부분에서도 단순히 개별 도구 사용법 넘어서 대규모 파이프라인 운영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도구 통합 능력, 성능 최적화, 보안 고려사항 같은 것들, 실제 현장에서 부딪힐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거든요. 아는 것과 실제로 해내는 것 사이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데브옵스 원칙과 기술들을 당신의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목표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먼저 혹은 가장 깊게 파고들어서 정말 실질적인 당신의 역량으로 만들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다음 학습 여정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그 질문을 한번 꼽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